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 토론에 임하는 토론자의 자세와 화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토의에 비해 찬반 입장이 명확하게 구분된 주제를 가지고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논제에 대해서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소통할 수 있지만 때로는 거친 말이 오가기도 하고 감정 싸움으로 흐를 때도 있죠. 다 자란 성인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토론에 임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성숙한 화자의 토론법, 유창한 화자의 토론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혜가 쌓여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논제에 대해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토론의 순간순간 성숙한 화자는 어떻게 임할까요? 우선 성숙한 참여자는 토론이 대결이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토론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대의 발화에도 거친 논박을 이어가기보다 상대의 논리적인 허점을 정확하고 논리정연하게 지적해 줍니다. 오히려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의적이거나 모호하게 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화자는 자신이 늘 옳을 수 없다는 점, 자신에게도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 있음을 성찰하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비판할 때에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되 논점에 맞게 대응할 줄도 압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아카데미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쟁점, 그를 뒷받침하는 논거와 자료를 적시적소에 표현해야 하죠. 논제에 대해 지적 대결을 펼치면서도 이슈와 관련한 다각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임하거나 상대를 이기는 데에 집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과 논리를 성실하게 듣기보다는 상대 논리에 맞설 발언을 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상대가 쟁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단 상대의 키워드에 집중해서 논박할 거리를 생각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는 뜻이죠. 성숙한 화자는 토론이 격렬하게 이루어질 때에도 상대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집중해서 듣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기록해 가면서 듣는 태도를 취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답하거나 반론을 펼칩니다. 상대의 발언에 공감하거나 상대 측 논리가 아주 탁월할 때는 고개를 끄덕여가며 듣기도 합니다. 성숙한 화자는 상대 주장에 대해 아예 비판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가진 장점을 이해한 뒤 그와 관련된 단점이나 한계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언급하되 예의를 지키면서 표현합니다. 토론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히 듣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논제든 찬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해 옹호하거나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곡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비판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주장도 하고 질의응답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다음에 제가 할 말을 정리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란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듣고도 사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화자는 1분에 120개에서
130개 정도의 단어로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한 130개 정도 발화하는 속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즉 일반적으로 청자는 무려 800개나 되는 단어의 수준으로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즉 600여 개 이상의 단어만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를 잔류사고 여유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사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유 시간에 상대방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분석해서 지지할 부분과 비판할 부분을 가릴 수도 있고 확인 질문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화자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토론에 임합니다. 성숙한 화자는 토론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잊지 않습니다. 발표자나 앞서 발언한 화자에게 의례적 인사를 간단하게라도 표현하죠. 그런 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부 정책에서 실천 주체의 모호함을 지적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논증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상대의 논증을 재구성해서 참이나 거짓, 긍정이나 부정, 적절, 부적절 등으로 분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상대 측 논리에서 확인된 허점이나 근거 또는 자료에 나타난 허점을 포착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또 주장과 근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이를 비판합니다. 논고 자료로 제시한 통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 자체에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인지, 표본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화자는 상대가 토론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할 때 이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용어를 중의적이거나 모호하게 사용함으로써 논지가 불투명해질 때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화자는 속담이나 격언을 적절히 활용해서 의도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속담에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시간 경험한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논지에 맞는 표현을 적절할 때 인용하게 되면 설득적 효과가 높아지죠. 또한 속담이나 격언은 항상 반대 입장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게 마련입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가 인용한 속담이나 격언에 대립하는 표현들로 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측에서 정책의 실행이 더딘 데 대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고 비판한다면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고 맞받는다든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땐 침묵이 금이라고 상대가 언급한다면 귀신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 중요한 의견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화자는 논쟁이 격화되더라도 토론의 목적과 의의가 공공성, 우리 모두의 이익에 있다는 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나, 너, 우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항상 동질성과 일체감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대립적인 의견을 갖더라도 논제의 기저에 깔린 공공선을 피력하고 상대방과 나 사이의 유사성과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정책의 필요성에는 찬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숙한 화자는 핵심 쟁점에 대해 먼저 큰 틀에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세부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합니다.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숙한 화자는 사안에 대해 서로가 협력해야 함을 잊지 않고 언급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을 꼭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상대라 하더라도 동의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반대측의 의견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든지 또 성숙한 화자는 토론이 격화되지 않도록 표현을 우회하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어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핵심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단 네,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핵심을 뒤에 언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표현이 좀 분명하지 않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실현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발화를 상대를 위해 조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라 잘 알아요.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거는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처럼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만 강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하지 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에 앞서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를 고려해야 합니다. 와 같이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현실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군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참신한 발상인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칭찬과 첨언을 통해 설득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성숙한 화자라면 상대의 논리와 근거, 예시에 허점이 많을 때 상대방이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요령 있게 비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비판하는 것보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군요. 보다는 발상은 좋지만 실행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또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안은 말이 안 돼요가 아니라 지금 제시한 방안은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이 아니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수용할 여지가 커집니다. 또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칭찬해서 상대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 중에서는 세부 일정을 조정한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의 심각성을 언급한다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주체가 모호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또 지적할 때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완곡하게 말한다면 감정적으로 서로가 동요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표현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든지
그런 표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자 모인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와 같이 말하는 건 어떨까요? 비판으로 일관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주면 상대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너무 추상적이군요. 구체성이 없어요. 가 아니라 해결 방안을 좀 기간별, 단계별로 접근하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토론 중에 때로 마음이 급해져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말 차례를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이는 성숙한 화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상대의 발언에 오류나 문제가 있더라도 말을 함부로 중단하지 말고 상대가 자신의 발언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예의를 지킵니다. 아울러 감정적인 반응이나 리액션을 보이지 않아야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숙한 화자가 토론에 임하는 태도와 구체적인 화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발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유창한 화자의 토론법입니다. 보통 유창하게 말한다고 하면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차분히 계속해서 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실수도 없고 더듬지도 않고 특히 침묵이나 휴지 구간이 긴 상태가 없는 것을 말하죠. 유창한 화자는 발화를 하기 전에 우선 자신이 말할 내용을 한번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도록 되도록 쉬운 말,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발화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보다는 이해하기 좋은 고유어, 그리고 널리 쓰는 한자어, 외래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 전문적인 용어, 관련된 외국어, 신어를 써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인용문 형식으로 말하나요? 아니면 단어문 형식으로 발화하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문장 구성을 주로 선호하시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스피치에서 인용문의 형식으로 주로 발화를 하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단언문의 형식을 주로 사용해서 발화하면 자신감이 있고 객관적으로 들려서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청자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인용문 형식으로 쭉 말하기보다는 단언문 형식을 선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문헌이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문 형식으로 발화하는 것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땡땡신문 사설에서는 뭐뭐라고 밝혔습니다. 땡땡땡님의 논문에 따르면 뭐뭐라고 합니다. 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유창한 화자는 자신의 논리적 흐름을 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리하여 등과 같은 접속 부사를 쓰거나 자,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는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담화 표지나 서술사를 사용하여 긴 발화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지점에서 발화되면 청자는 전체 흐름 속에서 화자의 논리를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주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또 전체의 설득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 토론대회에서 입론을 펼친 학생의 발언입니다. 당시 대북 정책의 문제를 비판한 내용인데요. 정말 생생하고 비유적인 수사가 돋보이죠. 아래 보시는 예문은 역시 고려대학교 토론대에서 나온 반론의 내용입니다. 붉은색 표시가 된 부분은 다양한 접속 표현과 논지 흐름을 알리는 표현들인데요. 단락마다 적절한 표지가 있기 때문에 듣는 이가 화자의 논리를 따라가기 좋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보이죠? 인용문 형식의 문장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 인용문 형식을 반복해서 쓰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하여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유창한 하자는 토론 중에도 준언어, 동작언어 등 비언어적인 요소의 표현에도 유의합니다. 준언어는 의미를 가진 말소리에 덧붙는 목소리의 특징을 말합니다. 발음의 정확도, 안정된 음색, 목소리의 크기, 강세와 억양, 리듬감 등이 어떠냐에 따라 듣기 좋은 발화, 더 잘 들리는 발화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창한 화자는 토론에서 발언할 때 상대방과 청중에게 고루 잘 들리도록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 안정된 음성, 다양한 억양으로 발화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줄이되 전체적으로 리듬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 단조로운 억양,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동작 언어는 눈빛, 시선, 표정, 제스처 등 몸으로 표현하는 요소입니다. 유창한 화자, 성숙한 화자는 토론 시에도 시선과 표정, 제스처를 상황에 맞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에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내가 말할 때에는 상대 측과 청중에게도 고루 시선을 줍니다. 필요한 경우에 제스처를 써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토론이 대립적으로 흐를 땐 상대방이 나를 거칠게 몰아붙여도 동요하지 않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토론은 지적 대결이지만 이기기 위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말을 끊고 말 차례를 뺏어온다든지 동문서답을 해서는 곤란하겠죠. 상대의 주장과 논리를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합니다.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되다 보니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토론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을 넘기는 것도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부 결승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성숙한 토론자, 유창한 토론자를 여러분이 각자 선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칭찬할 만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토론자, 유창한 토론자가 되는데 오늘 수업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